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충격을 받으면 그만큼 충격이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때 국가가 재정으로 막 밀어넣지 못하면 기업조차도 계속적인 기업 성장을 못하면 을 가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일본의 뭐 상사도 사고 앞으로 일본이 앞으로 20년 30년 좋을 것 같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그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본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없어요. 중국은 레거시, 미국은 최첨단. 그게 미국의 핵심이에요. 중국은 지금 전기차 시장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왜 우리가 가계부채가 높은 것을 두려움으로 여기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부채가 많으니까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충격을 더 많이 받겠죠. 빚이 많은 사람과 빚이 적은 사람과 빚이 아예 없는 사람도 전체 시장에서 실물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맞아요. 그럴 때 똑같이 불황에 떨어져도 누가 더 충격이 크겠어요? 빚이 많은 사람이 충격이 더 크겠죠. 그래서 부채가 많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가계부채가 많고 정부 부채가 많다 혹은 기업 부채가 많다라는 것은 전 세계가 똑같이 호황과 불황 즉 경기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그 국가가 충격이 더 크다. 예를 들면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든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충격이 더 많이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계부채를 가장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빚을 내는데 하나의 상품을 사서 가장 많은 부채를 끌어올리는 거는 집밖에 없거든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내가 빚내서 라면을 100박스 사드셔도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부채가 느는 것은 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다라는 것은 더 비싼 집을 살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상승이 더뎌진다라는 거죠. 어떤 데는 그 충격을 받으면서 더 이상 기술적 반등을 못하는 지역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충격을 받아서 떨어져도 강남도 이번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다시 오를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부자들의 리그에서는 그게 뭐 100억이 되는 200억이든 살 사람이 있으니까 실물경 침체 가서 부동산이 떨어져도 올라가지만 그러지 못한 지역은 떨어지고 나서 안 올라가겠죠. 그러게 되면 빈부격차가 커지겠죠. 요런 문제들이 나올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미 산 사람들은 누가 계속 살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더 부채 여력을 계속 유지를 해서 소비를 늘리겠죠.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이 집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에 대한 소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소비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가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고 이때 국가가 재정으로 막 밀어넣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기업조차도 계속적인 기업 성장을 못하면 장기적 성장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가계부채가 많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붕괴된다 그러면 막 러시아처럼 구소련처럼 막 모라토리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게 장기적 성장을 간다는 거죠. 왜? 소비력이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집은 사시면 최소 20-30년, 많게는 40년 동안 갚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은퇴해서 급여를 더 이상 많이 못 받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점점점 내가 실물 경제에 쓰는 소비의 규모는 줄어들고 이 이자 비용은 안 줄어드니까 이것이 계속 은행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줄어든 만큼 소비 시장이 죽게 되겠죠. 이게 왜 충격이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보다 집과 연결된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다라는 것은 그러한 요소를 타면서 가는 거고 실제로는 첫 번째 반복되는 경기 위기 때마다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 두 번째 결국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소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에 한계에 도달하면 필수적인 소비를 제외하고는 소비를 안 하니까 시장이 정체돼서 장기적 성장으로 간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뭐 2%, 1% 제로 성장률 가는 추세는 지금 시작이 됐어요. 빨리 오느냐? 그 다음에 왔을 때 일본처럼 그러면 30년 동안 못 벗어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 구조는 사실은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단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이죠. 특별히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혁신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본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20, 30년간 보여준다면 일본처럼 장기적 성장, 제로 성장 시대로 가는 것을 좀 늦게 할 수가 있고 혹은 안 가고 제로는 아니더라도 아주 저성장, 제로에서 1% 사이대 이런 수준에서 막는다든지 혹은 빠졌더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선진국 한 2 내지 3% 정도로 할 수가 있거든요. 2, 3%대로 3, 40년을 쭉 이제 가게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달려있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려있고 이제 나오는 이제 미래 자동차, 이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바이오와 나노의 어떤 1차 혁명기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이제 우주 산업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때 우리가 보여줬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어떤 혁신적인 이걸 4차 산업혁명에서 계속 유지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에
영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계속 조정을 받겠지만 화폐 가치 하락 정도는 커버링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일본이 3차 산업혁명 때 그랬거든요. 국가 경제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이 30년 동안 안 움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경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외환위기를 맞았죠. 그 충격이 GDP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면 그 충격이 우리나라가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터졌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거기서 30년 못 일어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맞았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계속 성장을 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그 3차 산업혁명에서 혁신성을 보여주면서 기업들이 충격을 받고 외환위기 때 뭐 파산한 대기업도 있고 뭐 물갈이도 되고 다 했지만 또 다른 기업들이 나와서 새로운 산업에서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면서 계속 성장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처럼 제로 성장률로 가는 그러한 시점은 훨씬 더 늦어지고 혹시 가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 틀에서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에 대한 미래는 좀 그렇게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혹은 마이너스를 갔다든지 혹은 금융위기를 맞았다든지 어떤 특정 자산의 버블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든지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크다든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 3위잖아요.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충격을 받으면 그만큼 충격이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그 요소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의 경쟁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가 제조업이니까 그 제조업 그리고 무역 경쟁력 뭐 이런 거죠. 그게 돼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1, 2차 연관 산업, 어떤 서비스 산업 시장 이런 것들이 서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 포인트가 잘 유지되고 한다면 장기적 성장의 시점은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다. 혹은 들어가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일본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어버린 30년을 거쳤고요.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이 일본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긴 하는데요. 현재 그 상황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경제하거나 혹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반도체 동맹군을 만들면서 최대 수의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외국 투자 자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좀 움직이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수출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상사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일본 경제가 이렇게 들썩들썩이면서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과연 일본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경제적 체력이 좋아지거나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어떤 반사적 이익을 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자금 흐름이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일본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말로 벗어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고 다시 기준금리를 내려서 정상적인 금리로 내려갔을 때에 인플레이션도 정상적으로 내려갔을 때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이게 일본이 근본적으로 체질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체질이 개선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그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에요. 근데 이 산업 경쟁력에서 일본이 뭐 아주 못하는 국가는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그게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그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본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없어요. 불분기 이후로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혁신이 많이 뒤졌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근본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첫 번째, 그게 한국보다는 나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보다 더 나은 일본 기업들이 그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퍼포먼스라든지 혹은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분위기가 한국보다 나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시그널은 없잖아요. 그죠? 반도체 전쟁 때문에 미국이 점을 찍어서 수혜 국가 중에 하나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신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가 늘려면 인구가 증가를 해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도 늘어나야 되겠죠. 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가장 레버리지 포인트예요. 그 신호가 절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템포러리하게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도 막 투자했다가 어느 날 안 되니까 싹 뺐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30년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워렌 버핏이 일본에 뭐 상사도 사고 뭐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일본이 앞으로 20년, 30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에 장기 투자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워렌 버핏이 샀으니까 이제 일본은 20, 30년이 앞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전망을 하고 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단기 혹은 중기 정도 그런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이 의미 있는 경제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시프트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도체 시장은 한 국가가 절대로 장악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시장을 한 국가가 장악하려면 반도체에 대한 원료부터 시작해서 소부장, 생산시설 이런 걸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 갖출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장악할 수는 없고요. 원자재 혹은 뭐 소부장 혹은 어떤 생산의 기술을 가진 심지어는 거기에 소비시장까지 이런 어떤 역할들의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여기에서 조금 배제시켜서 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략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원자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레버리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무기로 쓰게 되면 본인들도 치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미중의 패권 전쟁에서 특별히 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을 미국이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소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장까지 자기네들이 완전히 다 구축해가지고 전부 다 장악하겠다. 그 전략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커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분 들어가는 장비 생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최종적인 반도체의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자동차 시장에서 백색 가전까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부품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올리면 또 집값은 또 올라가겠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강화 피드백을 이루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최대한 안전하게 분산시켜서 가장 낮은 가격에서 원자재도 가져오고 가장 낮은 가격에서 소부장도 가져오고 가장 낮은 가격에서 기술 설계하고 생산하고 그 가격을 낮춰야 다른 데 파생이 되죠. 그래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렇게 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럼 미국은 왜 하느냐? 두 가지. 일단 중국을 견제하고 싶다.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특히 패권 전쟁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술 전쟁의 일환으로. 두 번째, 보험 성격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어떤 나라가 특히 저는 대만은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 왜 대만을 그렇게 굉장히 갑자기 친밀하게 하느냐. 만약에 TSMC가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거꾸로 지금 중국이 안 주지 미국이 안 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반도체는 반도체인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나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있는 TSMC가 만약에 미국한테 반도체 안 주고 중국을 확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미국 산업은 그것만으로도 치명타를 입죠.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험용으로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 자본을 못하니까 야 한국 들어와라. 누구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여기다 쳐라.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한국이 만약에 변심을 해도 우리 미국이 안 팔고 이제 전부 다 중국에 팔래. 그래도 미국에 있는 공장권은 미국이 못 나가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보험적 성격이 저는 아주 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도체는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른 사람의 기술적 우위나 혹은 다른 영향이 있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우주 산업까지 산업에서 어떤 그 영향을 주고 표준을 제시할 때는 뭔가 히든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카드가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생산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은 레거시, 미국은 최첨단. 그게 미국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 반도체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중국 경제가 추락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지표들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리바운드 현상들이 있어요. 그 효과들이 보통은 한 1년 정도로 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한 5, 6개월 정도에 지금 이제 그게 끝난다라는 게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제 정상궤도로 다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지표들이 돌아가잖아요. 그 지표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중국도 코로나19 직전으로 상당히 지표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지표들이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좀 악화되는 지표들이 좀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수출의 증감률이 코로나19의 평균치보다 조금 이제 밑돌기 시작하는 이제 요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요 근래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중국의 자산 시장이든 중국 경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게 느낀다라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자금의 흐름이 미국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이제 여파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좀 청년 실업률이 좀
눈에 띄게 더 높아졌다. 대략 이제 청년 실업률이 한 20%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지금 최대치에 올라와 있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중국의 경제를 받쳐왔던 건설이라든지 제조업, 내구재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체가 좀 오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 경제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GDP가 가장 낮았을 때가 한 5, 6%대인데 지금 그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를 계속 늘려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재정 적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리고 뭐 기준금리도 올리지 않고 은행의 지준율은 계속 내리고 돈은 계속 풀고 있는데 그런 것은 꼭 중국 정부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보면 지금 경제 성장률의 뭐 40에서 한 50%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쫙 밀어 넣으면서 만드는 거니까 그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 내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굳이 지금 내수를 그나마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 적자라든지 일반적인 소비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버티고 있어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흥미로운 게 정부는 계속 돈을 풀고 지준율도 낮추고 금리도 올리지 않고 있는데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반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생활형 소비들은 하는데 투자적 가치나 내구재 측면에서 큰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돈을 풀어도 분위기를 만들어줘도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쪽에 대해서 부업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중국 경제가 10년, 20년 갈 것이냐 이건 조금 더 퀘스천이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복잡 미묘한 그런 좀 상황에 있다라고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국 경제가 이상한 건 확실합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이제 무더기로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중국 정부 자체가 중국의 어떤 미래를 책임질 요소 중에 하나로 전기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어떤 주도권 이것을 이제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생산 거기에 관한 창업이라든지 기업들의 진입을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굳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중국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얼리 어댑터 수준의 시장이고요. 그게 대중화돼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정도까지 가는 수준에서의 소비자로 가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전기차를 살 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막 치솟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이 좀 빨리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장만 보니까 그때의 속도만 보니까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전기차는 또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고 국가들도 이건 미래 산업이니까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그쪽에 투자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그것에 비례해서는 미스매치가 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요 근래 이제 좀 내수가 좀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각국이.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내부 시장 안에서의 중국 기업들끼리 이제 생존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도 사실은 판매 대수는 높아지지만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지금 시장 구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단 중국은 워낙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고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좀 계산하셔야 되냐면 대체적으로 중국은 적게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전기차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전기차를 10만 대 만들었다. 그러면 중국은 그 이상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혹은 버블이 좀 크니까 대체적으로 중국 시장은 20에서 한 25배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비슷하다. 근데 우리는 그 규모 자체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숫자가 주는 착시 효과들도 있죠. 사실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 정상적인 부분이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그렇진 않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의 무역수지 규모는 회복을 했는데 사실은 무역수지가 계속 이렇게 좋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무역수지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도 보면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갔다가 박스권을 유지한 다음에 또 모멘텀이 생기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또 상대적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다. 뭐 중국이 이제 앞으로 스탠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미중 간의 패권의 문제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어떻게 중국이 스탠스를 갖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이 갖는 스탠스를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러시아를 조금 우호적으로 좀 본다든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이 더 무리하게 도발적인 어떤 행동
혹은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은 좀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단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았다면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좀 중립을 유지하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중국이 조금 물러서면서 미국의 입장을 좀 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됐다면 중국은 조금 더 좋은 수준의 무역 수지 규모를 유지했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일정 상태에 올라가서 박스권을 유지한 다음에 모멘텀이 생기면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추세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조금 손해를 보긴 했지만 중국의 이제 무역은 끝났다. 중국의 수출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은 끝났다.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